네, 미증시화돼서 AI를 두고 버블론이 확산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크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홈디포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죠. 또 오늘 밤에는 타겟, 월마트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은 이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개별 기업 실적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관세 영향이 개별 기업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은 수출업체들이 현지에서 수출을 할 때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그 가격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수입업자들이 도매에 뿌려야 되고 그 도매업자들이 소매로 넘기고 소매에서 이제 최종 소비자까지 가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진행을 거치면서 가격을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첫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사실은 빨간색이 이제 수입 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선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 게 저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반대죠. 이제 그 빨간색이 물가 소비자 물가고 이제 회색이 이제 수입 물가인데 지금 수입 물가를 보시면은 25년도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사실은 걷고 있고 7월 달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0.2%를 사실은 찍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이슈가 나타날 거라는 거는 작년서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고 현지의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마켓시어, 미국 내의 마켓시어가 떨어질까 봐 가격을 낮춰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지표를 사실은 놓고 봤을 때에는 중국 지표를 사실은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할 때의 그 수출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5%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첫 번째 단계고 그게 소비자까지 넘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가격까지 넘어오기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7월 PPI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이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반면에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구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25%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난달에서 지난달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한 1.6% 정도가 사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전자기기 다 사실은 0.6에서 0.7% 정도 사실은 늘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면 마트들에서 할인 경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투자하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은 소비가 양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트들은 자기네들의 그 실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할인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이제 묶어두려고 할 것이고 대신에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가 업체들, 달러트리 같은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좀 면밀히 보시고 미리미리 사실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눈은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올 파월 의장 발언에 쏠려 있습니다. 7월 PPI가 예상보다 웃돌게 나오면서 B컷 가능성은 이미 좀 사라진 상태고요.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낙에 신중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많은 걱정이 있어요. 사실 네. 22년도 때의 그 잭슨 홀을 생각하면 거의 악몽 그 자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는 있죠. 상황인데 조금 관점을 좀 떨어져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잭슨 홀 미팅의 주제가 뭐였냐면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주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환기에 있는 고용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집중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의 지표가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7월 달에 신규로 이제 채용하는 숫자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낮은 숫자들이 사실 나왔고 기업들이 관세를 우려해서 그런지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신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연준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AI가 만약에 노동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또 이제 양산이 될 수 있고 고용시장이 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고용시장에서 그렇게 22년도와 같이 그렇게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간밤에 미증시 역시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경기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네. 지금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5bp는 당연히 반영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50bp까지도 올해 이제 2번 하는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내년 시나리오를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3월, 6월, 9월, 12월 달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도표에 위원들이 어떻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고용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금리죠. 그 이상적인 금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3%대 초반 정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이제 그때까지 내려가려면 한 1.5% 정도를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다들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연준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계속 이제 잘 내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을 살펴보면요. S&P 500 PBR이 5배가 넘는 정도로 닷컴 버블 정점을 상회한 가운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S&P 500 목표치를 6,100에서 6,400까지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사실은 PBR을 보는 거는 우리 코스피를 볼 때 PBR을 많이 보죠. 근데 미국에서는 PBR보다는 사실 이제 선행 PER을 많이 봅니다. 선행 PER.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2개월 정도의 앞으로 기업들이 네. 돈을 벌 거를 이제 땡겨 와가지고 현재 이제 가격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이제 심지어 또 이제 IT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신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PEG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 그로스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또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PER과 PEG를 많이 보는데 이제 PER은 이제 보통 이제 선행 PER로 이제 가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IT 버블 때의 PER이 한 25배 이 정도 됐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22배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배에서 22배 중반 정도를 머물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PER이거든요. 이제 12개월 동안 앞으로의 기업들이 이익 벌 거를 이제 땡겨 와가지고 이제 가격으로 나는 이제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S&P 500의 이제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선으로 이제 나와 있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M2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인데, IT 버블 때랑 사실 비교를 해보시면 시장의 유동성이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5배에서 7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정말 많죠.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기업의 이익도 사실은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의 PER과 지금의 PER을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통화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웰스파고에서 6,400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도 올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1%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에는 AI 거품론이 있었죠. 사실 AI 거품론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먼은 AI 거품은 맞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빅테크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긍정적일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이제 새로운 무대로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입장에서 많은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매출이 계속 좋은 기업들이 더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형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이 사실 그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사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가 이제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이 AI에 조금 더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립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금리도 낮아지는 때 그러니까 한 내년 하반기 정도쯤 돼야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주식 중에는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에 투자하자, 러셀 2000에 투자하자 이런 사실 생각을 갖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에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할수록 시장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장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모건 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좋겠죠? 네, 당연히 네. 사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 중에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댄 아이브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코멘트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AI를 파티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9시 정도쯤 됐다. 아직 자정도 안 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이제 현재 초입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만큼 사실은 AI의 그 시스템 인프라를 까는 데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굉장히 더 유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엔비디아가 벌 수 있는 그 이익보다 지금 현재 벌 수 있는 이익을 이제 이렇게 놓고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30%대 중반 정도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거품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이 꼈다, 뭐 이제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에 대한 수요를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기사에 났듯이 중국에다 새로운 칩을 더 생산해서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좋은 코멘트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도 긍정적인 조망을 받아서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간밤에 3%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의 배경에는 앞서 살펴드린 AI 거품론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 네.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중국에 대한 노이즈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연초에 한 1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코웍을 하면서 많이 지금 풀어간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에다 수출을 할 때 미국에다가 돈을 내고 수출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 계속 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중국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나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받을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수 기회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상향이고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이러한 방식을 삼성전자랑 TSMC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겠다는 방식인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TSMC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인텔은 예전서부터 사실 미국의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전 세대를 사셨던 분들한테는 사실은 인텔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인텔의 지분을 사고 이렇게 그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건 밀어주기가 맞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인텔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많이들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개선될 여지가 많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에 삼성전자한테 반도체를 맡기듯이 인텔의 반도체를 맡기는 수준까지 되려면 그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가 조금 더 지금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TSMC에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미증시를 보면요, 무조건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M7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대형주만이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앞서서 중소형주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러셀 1000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00개의 기업 그다음에 1001번서부터 3000까지 해서 러셀 2000 기업 네. 요거에 대한 상대 강도를 사실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의 침체기 직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T 버블 직후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후 그다음에 15년도 사실은 침체 기운이 살짝 있었고요. 뭐 19년도는 아래 공포가 있었고 20년도는 코로나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침체 기운이 있었던 그 바로 직후에 사실은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점이 기준금리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기에 접어 들어갈 때는 사실 중소형주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관세라는 이런 이제 또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해결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쯤 돼야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셀 2000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주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하반기에 가야지만 중소형주의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증시를 보면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고 반대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좀 양호한 기업들이 많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살짝 흔들리는 이유가 역시나 관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3분기 실적은 사실 통상 2분기보다는 사실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매 분기마다 끊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미국 투자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이슈를 사실은 짚어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섹터나 종목들을 고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사실은 부채가 낮고 그다음에 마진이 높은 섹터에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캐피탈 그룹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지난 50년간의 평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놓고 보실 때 부채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마진이 높은 섹터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미디어 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소비재는 조금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위쪽에 있는 게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 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메타라든가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에 FSD를 성공을 하면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저 기업군에 들어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잘 살 수 있겠죠. 저런 기업들을 좀 계속 이렇게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미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증시의 하방 리스크가 될 요인이 있다면 어떤 점 꼽고 계십니까? 네. 관세의 영향이 이제 계속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럼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관세의 영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금리로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 경제라는 부분이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산에 있어서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 자산을 여러분들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달에 출연했을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렸던 부분은 이러한 사실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는 게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보다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가 만약에 좀 높게 뛴다라고 하면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해지 수단을 발휘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놓고 봤을 때는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보다 지금 투기 등급이 한 3% 정도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금리가 3%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산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내줬습니다. 최근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증시는 또 호조를 보여줬습니다.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제도 사실은 떨어진 이유를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돌죠. 또 거기다가 이벤트가 한 번씩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스마트머니들이 따라가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머니가 미국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증시로 갈 때에는 첫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고, 그 시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캠피셔 같은 이제 아주 투자의 대가들도 유럽으로 자금을 조금 옮기는 모습이 나타났고, 한국 증시나 올해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봤을 때에도 다 정책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책 모멘텀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다.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뉴스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미국에서 자금을 조금 빼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자금을 좀 옮기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국 안에서도 로테이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투자 전략으로 미증시 안에서 가상화폐나 ETF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 러트렉 장관 발언으로 가상화폐가 크게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기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전히 같은 투자 전략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에다 401k에다가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실 올라가는 부분이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의 그 노동시장에서 401k에다가 매달 돈을 사실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그거를 따라서 자금을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증시는 빠질 때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공급되는 환경에 이제 가상화폐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가상화폐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담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알트코인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유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를 움직이는 거래소, 이런 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서 쭉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퇴직연금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는 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본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